북한 평양 인근의 군관 학교에서 공개 총살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공개한 사진인데요. 사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 좀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지난 10월 7일에 찍힌 사진입니다. 넓은 공터 한가운데 흐릿한 물체가 여럿이 좀 서 있고요. 반대편에는 상대적으로 크고 검은 동일한 물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흐릿한 물체가 처형대로 보이고 30m 정도 떨어진 검은 물체는 중기관총 내정을 묶어서 만든 대공포 6대라며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16일에 찍힌 위성 사진을 보면요. 오른쪽입니다. 같은 장소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만 고위 관리 15명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2012년에는 17명을, 2013년에는 10명을 처형했고 지난해 처형된 고위 관리는 41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북한은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공개 처형을 감행한 김정은의 속내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이슈 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 비롯해서 또 지금에 있어서의 정치권 현안도 아울러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친절히 해설을 해주실 세 분 나와 계신데요. 부장 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부장 검사 출신이시죠.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북한 인민무력부 장교셨던 임영선 통일방송 대표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인민무력부니까 좀 무시무시해요. 예? 근데 자, 먼저 이병기 실장 얘기부터 잠깐 해보죠. 자, 제가 앞서도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병기 청와대 국무실장이 오늘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에 출석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저희가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제 문제에 관해서는 어쨌든 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혐의가 나온다면은 뭐 당장이라도 제가 그만둘 용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리스트에 이름 숫자가 올랐다고 그래서 저도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름 숫자가 올랐다고 그래서 나 사표 내겠다, 이거는 제 자존심도 용납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병기 실장,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로 지금 사퇴를 거론한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용진 변호사께서? 일단 본인 문제만 가지고 본다면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완종 씨 돌아가신 상위 메모지에서 나온 걸 보면 다른 사람은 대충 금액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는 이병기라고 이름만 쓰여 있지 지금 금액이 안 적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경향신문 녹취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완종 씨 표현이. 이병기 실장도 내가 입을 뻥긋하면 물러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라고만 되어 있지. 그 다음에 뭘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 했다, 무슨 향응을 제공했다, 무슨 부탁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 지금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물러가라 마라 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장 본인 말대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완구 국무총리라든지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초기에 문제가 됐을 때 해명할 때 전혀 모른다, 만난 적 없다, 통화한 바 없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소소한 팩트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보면. 근데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네. 그다음에 부탁받은 적이 있다. 30년 전부터 알고 있다. 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사건, 본인 사건 관련해서는 특별히 물러나게 할 요소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홍문종 씨 2억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유정복 3억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장 2억 이렇게 표기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추정되는 것은 지금 기억도 잘하시네. 네. 예. 박근혜 대통령 대선 자금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최소한 청와대 보고를 안 받도록 하겠다. 청와대 우리한테 보고하지 마라. 우리도 전혀 안 물어보겠다. 그건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사실은 엊그제 대통령 담화에서도 나왔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비서실장이 일부러라도 그건 부득불 강조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강조의 메시지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랄까 이런 것들은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불식을 시켜줄 노력이 부족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런 점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김 변호사님 말씀 맞는데 가사 저 이병기 실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전혀 독자적으로 해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믿을지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강조할 때 오히려 의심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병기 실장이 제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공직자의 말로서는 그렇게 적절치 적절하지 않다. 않다. 자존심 가지고 내가 물러가고 안 물러가고 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항상 이번에 그 8분 중에서 그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 이완구 총리하고 홍준표 지사. 그래도 선출직이요? 예, 이병기 실장이 실장, 임명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한 임명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공직자는 자기가 임명된 근거가 흔들리면 물러나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자격증이 주어진 사람들, 뭐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그 사람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집행유예 이상의 죄를 범했을 때 이 경우는 국민 뜻하고 관계없이 그거는 그만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옛날 왕조 시대 같으면 모든 게 왕의 주권이 다 있기 때문에 왕의 신임에 의해서 되는 뭐 정승이라든가 판서 왕이 신임 이르면 그 사람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물러가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걸 거부하면 나중에 역적으로 뭐 이래 몰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국가에서는 주권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8분 중에 정치인들은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면 저는 물러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병기 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신임입니다, 결국. 그러면 저희 국민들 뜻이 어떻게 해도 대통령이 믿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대통령은 역시 국민의 뜻에 의해서 뽑힌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병기 실장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국민 여론에 난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나가주는 게 좋겠다. 이때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원칙적인 말인지 모르지만은 이병기 실장이 내 자존심 때문에 물러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본인의 신임에 주가 의해서 아니라는 거죠. 비서실장이 된 분으로서는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물러가실 것 같지도 않지만 김기춘 실장이 지금 이병기 실장으로 바뀌고 나서 전체적으로 청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수석들이 대통령께 직보하는 것도 사실은 실장이 탁 틀어지고 못하게 막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수석들도 대통령께 자유롭게 가서 보고하고 청와대 분위기가 상당히 자유로우면서 할 얘기하고 토론하는 문화로 좀 바뀌고 근데 그 중심에는 지금 이병기 수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 이제 저 정도 공세를 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지적 차원에서는 분명히 할 수는 있겠으나 대체로 본인이 취임하신 이후에 큰 무탈 없이 대가 없이 지금 청와대를 이렇게 잘 장악하고 있고 국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가만히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되나요? 이게? 지금 나온 건 없죠, 지금. 뭐 내사 대상이죠. 그러니까 내사 내사. 입 벌리면 큰일 난다는 것만으로는 조사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결국은 돈이 오고 갔냐, 그 돈이 과연 뭐 정치 자금인지 뇌물인지 그게 밝혀져야지 수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뭐 내가 입 벌리면 큰일 난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장부라든지 아니면 성완종 씨 지금 측근들 2명 구속이 됐고 나머지 측근들도 이제 그 2명 구속되고 나니까 수사에 비교적 지금 협조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여 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뭔가가 나온다면 이제 구체적인 수사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당장에는 수사할 만한 단초는 맞닥지 않아 보여요, 보면 검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현직 비서실장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 이전 단계의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사실은 오늘 굉장히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뭐 이거는 오늘 이병기 실장 때문에 다시 이제 좀 여기에 대해서 주목. 하도 이 막 그 재보선 그거 있잖아요. 막 문재인 대표 이 사모님이 막 울고 막 이거 신문에 났잖아요. 근데요. 네. 왜 울었을까요? 억울해서. 제 생각에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재보선을 예. 물론 4개에 불과하고 4곳에 예. 그렇지만 그 2월 8일 날 취임한 문재인 대표의 어떤 대권 과도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가 되지 않았나. 예.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그 대선에서 실패하고 예. 이번에 사실은 뭐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그래서 이번 그 재보선을 갖다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로 하나 삼으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뭐 2대2도 아니고 4대 4대0으로 참패하니까 대선의 참패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그다음 우리 문재인 부인 입장에서는 뭐 아주 큰 충격적이었겠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히려 예. 이게 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분명히 닥쳤거든요. 그러면 예. 이 기회자를 붙여서 만들면 되거든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위기에서 위자를 빼고 회자를 네. 붙이는 네, 게 네. 멋있는 얘기네요.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저도 앞으로 써먹어야겠어. 예.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이번에 확 하고 수면 위로 드러났잖아요. 예.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명약관하게 드러난 적은 없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행동을 하면 되는 지점이 된 것 같아요. 무슨 행동이요? 아니 제일 첫 그만두는 번째가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제일 첫 번째가 야권 분열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야권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렇게 통합을 이루어내면 돼요. 그러면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해요. 일단 정의당 만나서 우선 당신네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할 방법이 뭘까 얘기를 해보는 거. 두 번째, 엊그제 당선된 지금 천정배 의원 있지 않습니까? 천정배 의원 만나서 자, 당신이 우리 당의 여러 가지 공천 시스템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뛰어나가서 결국 광주에서 당선까지 됐으니 가령 김무성 대표가 지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게 쇄신위원장을 맡겼잖아요. 예. 당에 다시 들어와라. 들어와서 당을 당신에게 쇄신할 수 있는 전권을 주겠다라고 제안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다음에 정동윤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당이 우클릭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지금 튀어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강 정책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폭을 넓혀볼 여지는 없는지 정동윤 의원 당신 나가서 출마해서 결국은 야권 분열로 인해서 패배의 단초를 마련하긴 했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큰 대의를 위해서 당신 다시 들어올 여지는 없는지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만나는 작업을 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당내 분열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친노와 비노 문제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선 누리라든지 국민 참여 문제 이런 것들도 결국은 관악을에 있는 지금 김희철 씨 같은 경우도 막판까지 지금 정태호 후보 지지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두 기관 사이에 큰 차이로 나기 때문에 예. 그럼 김희철 씨를 불러가지고 그 여론조사 문제 공론화 한번 시켜보자. 왜 그렇게 문제가 났는지. 그래서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남길 방법이 없는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표가 정말로 큰 틀의 어떤 야권의 지도자가 된다면 사실은 진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근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예. 과연- 모범답. 예, 모범답안이죠. 모범답안이죠. 그런데 예. 문재인 대표의 이번에 그 패배한 후에 일성을 볼 때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봤냐 하면은 이분이 우리 새정치연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국민들이 이를 몰라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난 물러날 뜻도 없고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 그렇게 하신 게 맞는데 과연 그렇게 하리라고는 저는 아주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그거죠. 본인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설득할 방안을 생각해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선거 과정을 통해서 예. 문제가 도출이 되니까 해법도 사실은 눈에 보입니다. 예. 아니 사모님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거 막 그냥 궁금해서 막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어떻게 기나 좀 궁금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유시민 전 장관의 딸 서울대 지금 재학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서울대생 유시민 전 장관의 딸이 총리 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예, 석방이 됐는데 총리 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모양이죠. 네. 예. 그죠? 우리 네, 김용진 맞습니다. 변호사님 또 이런 쪽에
좀 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공관 예. 앞이 지금 시위 금지 구역이거든요. 아, 시위 금지 구역. 예, 근데 서울대학 삼청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동아리 학생 한 10몇 명하고 그 앞에서 이제 유인물을 뿌리면서 정권 자체가 정당성을 잃었으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퇴진해야 된다. 아마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유인물을 뿌리면서 시위를 하다가 결국 경찰에 의해서 시위 금지 구역에서 시위를 했다라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는 것 같고요. 이제 유시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포서에 왔다가 본인 이제 하룻밤 새고 이제 1박 2일 조사 끝나고 석방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옷까지만 전해주고 그냥 풀려났다. 지금 이런 그건 집에 갔다. 예, 이제 거기까지가 팩트고요. 예. 이제 대체로 이게 인터넷을 보니까 부전 여전이다. 아이 뭐 근데 이 문제의식이 옳다 그러다 떠나가지고 젊은 시절에 사회적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저를 보고 좀 더 보수라 그러겠지만 저도 젊을 때 그 데모하다가 저 보수를 안 봐요. 왜 그렇게 경찰에서 자평하시고 진짜 그러십니까? 예, 그때도 예. 1박 2일 있었는데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한번 꿈꾸지 않으면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고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예. 늙어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원하면 가슴이 없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 이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그 유수진 씨가 이렇게 그 유시민 장관의 딸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걸 한 걸 왜 했을까? 왜냐하면 체포되면 금방 이렇게 언론에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효과를 더 노린 걸까? 아니면 아버지 모든 걸 떠나서 진짜 젊은 혈기에 그렇게 한 걸까?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유시민 전 장관의 딸 정도라면은 좀 더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꼭 이용한 꼴이 된 것 같거든요. 아버지의 유명세를. 그래서 비록 그 지금 총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사실 이 사건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첫째로 젊은 시절의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열정을 불태운다는 거는 저는 방향성이 어떻게 됐던 간에 젊은이로서 한번 겪어야 될 마땅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느꼈는지 아세요? 세상이 참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80년대 생각해 보세요. 일단 연행되면은요 어디 있는지를 3일 정도 몰라요. 맞아요. 예? 3일 정도 몰랐다가 네. 3일 지나면은 뭐 가족들한테 알리고 찾아가면 못 알아봐요. 하도 맞아가지고 애가 퉁퉁 부어가지고. 예? 그랬잖아요. 예, 옛날에는 맞습니다. 예. 세상은 참 좋아졌습니다. 예, 예. 연행 되자마자 네, 네. 부모들이 알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유시민 씨 따님이 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그 단과대학 학생회장이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총학생회장 직무대행도 권한대행도 한 3개월 정도 했다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이제 유시민 이제 작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집안에서 아버지하고 딸 사이에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상당히 설전을 많이 벌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저 너무 재밌어요. 북한이 말이에요. 예. 그게 방송을 또 현장에서 보면 더 재밌어요. 근데요, 지금 그 북한 민간단체가 공개 처형, 아까 잠깐 저희가 화면으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사진이 나옵니다 지금. 예. 이 북한 그 공개 처형 위성 사진인데 예. 이 사진 이거 지금 15명이 고위직이 뭐 이게 공개 처형된 모양이에요? 예?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예, 저도 그래서 저 신문 기사를 보고 사진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저 사육장은 저도 여러 번 가보고 훈련 받은 곳이라. 아, 저기가요? 예, 그 사격장이에요? 강건종합군관학교 사육장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판단력으로는 조금 미국의 시민단체에서 약간 좀 착각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느낌도 받습니다. 저 사육장은 이제 물론 인민배 우인이도 저기서 공개 총살을 했고, 되게 군관들 부정부패한 거 이런 사람들을 그 간혹 공개 총살을 하는데, 북한에서 이제 공개 총살의 원칙은 정치적 사건 이런 거는 공개 총살을 안 합니다. 그건 국가안전부 그 비밀 사용장이 따로 있습니다, 북한도. 그래서 저기서는 이제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시범게임으로 이제 총살하는 장소인데, 군중이 잘 안 보이고, 또 뭐 저 해가지고, 또 거기 이제 사신고사총으로 이제 쐈다, 뭐 배치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사신고사총은 그게 이제 대공포거든요. 유효 사거리가 500m, 1000m 이상 될 때 이제 쏘는 무기인데, 이게 조금 뭐가 분석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공개 처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최근에 15명의 고위직이 공개 처형을 당한 것도 보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공개 처형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공개 처형? 지금도 중국 같은 나라는 일부 지금 공개 공개 처형을 처형하고. 공산주의니까. 예, 마약 사범이라든지 이런데 특히 그다음 이슬람 국가 중에 네. 공개 처형이 있죠. 아, 그러니까 공개 처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대국민 예. 위하라고 어려운 말로 네. 위하라 그러는데 겁을 주는 거죠. 그 뭐. 위협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겁줘서 어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 동일한 범죄의 반복적인 발생을 막는 데 의미가 있는 것 또 같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일부 주에서는 살인 사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인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처형하는 날 참관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좀 의도가 다르겠죠, 예, 이거 사실은. 좀 다르고요. 근데 15명 처형 당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위직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예, 예. 근데 이 고위직 이유가 희한해요. 처형당한 이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북한 15명 김정은 그 올해 들어서 15명 정도 처형했다면 저는 숫자가 너무 작아 보이거든요, 현재. 아, 밝혀진 것만 네, 밝혀진 것만 아마 예. 15명일 겁니다. 예. 지금 북한의 지금 그 부패 상황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간부들이.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비서국,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비서국 간부가에서 발령한 간부. 그건 인민군에서는 연대장 이상급이거든요. 종업원의 대체 300명 이상 거느리는 기관 기업소 단위 책임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 반당행위를 했다거나 그 뭐 반부패 행위를 했다거나 하면은 노동당은 무조건 그거는 사형감입니다, 그냥. 그런데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북한 간부들이 지금 뭐 10만 달러 같은 거는 이제 뇌물로도 안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세속적 언어로 간이 그냥 밖으로 밖으로 나와 튀어나오네요. 있습니다. 예. 저 30만 달러 주면은 장군을 될 수 있다고 지금 막 그러는 판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팔아먹다 이제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무슨 당 비밀도 팔아먹고 지금 막 그거 이제 간첩이거든요, 북한을 얘기하면. 아니 뭐 북한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디 나라 간첩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게 사회주의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적 제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북한의 군관들 같은 경우 사실은 정상적으로 군인 월급만 받으면 달러화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지 근거 않습니까? 없죠. 예. 그리고 먹고 살 수가 집안 수색만 하면은 근데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가 나오니까 이 군관이 되고 나서 평생 월급을 모아도 그 몇십만 달러에 몇백 분지 1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실은 이제 방금 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뇌물로 받거나 뭐 뒷돈으로 받은 건데 그런 얘기 못 하고 이러면 결국 그냥 그 자체로 해가지고 너 미제 앞잡이네, 미제 간첩이네 이렇게 해서 그냥 제거할 수 있는 사유들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공개 총살 당했다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런 부패한 사람들을 공개 총살해 줄 거고요. 이게 15명 정도 되는 거는 일반 주민들이 알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정말 반동이거나 체제 불만자 이런 사람들은 국가안전보위부 그 비공개 사형장이 있는 겁니다. 아마 거기서는 얼마나 사형했는지 뭐 지금 북한의 간부들이 없어진 게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거 뭐 어느 날 갑자기 장군들도 없어지고 김정은 같이 다니던 사람들도 갑자기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처벌받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 무서운 사회. 북한은 그냥 그렇습니다. 적 아니면 동지다. 동지 아니면 적인데 적과 동지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너가 이제 적이 될 수도 있다. 사용당할 수도 있다. 그런 그 분위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참 웃기는 게 우리 저 그래픽에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김정은이가 과학기술전당 지붕을 꽃방으로 바꿔라. 그런데 국가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시공이 어렵고 공기가 연장이 된다. 이 얘기를 했더니 처형을 했다. 저는요 한번 세 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유로 진짜 처형을 당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김정은이 무지무지하게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친구가 내가 지금 어리고 말이야 아무것도 모른다고 날 우습게 알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교수님, 생각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교수님. 그 반항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생각해 보면 저게 북한 사회가 우리나라하고 정신 세계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1970년대 긴급조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예.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정치는 북한보다 제대로 못해. 김일성보다 정치 더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 시골에서 술 한잔 드시고 그 얘기하면 바로 그 긴급조치 위반 예. 잡혀갔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 딱 그겁니다 이게. 근데 그때는 그래도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은 지금 아니죠. 사형을 당했잖아요. 공개쳐요. 그냥 그 북한에서는 그렇습니다. 간부 처벌하는 것이 저는 그 장군 예. 소장님을 새벽 3시에 체포하는데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예. 아, 소장이요? 예, 예, 우리나라식의 소장이요? 예. 투스타. 그렇죠. 예. 예. 그 김정은이 사인 받아가지고 저 사람을 그러니까 완전 처벌은 아니고 예. 30일 감옥 생활 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 무슨 사실 뭐 부화했다. 여기로 말하면은 바람 피웠다고요 이게. 그 북한 용어로 뭐라 그래요? 부화. 부화. 예, 부화 방탕했다고요. 부하 만탕이요? 부화 방탕. 부하 방탕. 예, 예. 부하 뇌동은 들어봤어요. 부하 방탕은 오늘 처음. 예. 그렇죠. 그냥 뭐 그냥 자는 거. 자기도 전혀 몰랐대. 그냥 이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홀랑 벌고 벗은 채로 묶어오는 겁니다. 그냥 묶어다가 그냥 자기는 죽는 줄 알았죠. 예. 그러니까 그 30일 동안 그냥 일반 죄수하고 똑같이 거기 한번 갔다가 사람이 오리 쳐가지고 다시는 흩은 짓을 못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소한 결함도 그 정도로 처벌하는데 만약시 당자금을 횡령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하는 정도면 북한은 그렇습니다. 그냥 너 당에서 그만큼 믿어주고 거기까지 그런 자리까지 줬는데 배신했다 당을 그러니까 수령을 배신했다. 배신한 놈은 죽어야 된다. 그냥 더 가타부터 말할 필요가 없다. 그건 뭐 예심도 별로 안 하거든요. 북한은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붕 모양을 바꾸라 했는데 어렵다 그랬다고. 이게 결국은 북한체에 당연한 거겠지만 어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고 김정은 1인의 어떤 그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김정은의 말에 의해서 법하고 관계없이 움직이는데 김정은 말이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네. 대해서 그 못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정도겠죠. 우리나라로 헌법을 부정한 거죠. 헌법이라는 게 예. 헌법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보면 국가 체제거든요. 예. 국가 존재 자체입니다. 예.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말을 위반했다, 안 따랐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럼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요 이게 남한 사회도 별로 틀리지 않은 게 우리 땅콩 회항 사건 기억나시죠? 땅콩. 사주 오너의 따님이 부사장 직함을 맡고 계시면서 그건 헌법이 아니고 술 한잔 취해서 가족법 가족법을 예. 회사법과 회사법 비행기 돌려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예. 그 구조가 이제 그 인민 위에 국가가 있고 국가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수령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 이것이 그 완전히 당과 수령의 소유물에 불과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어떻게 처형당한 이유가 이건지 저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한번 우리 여쭤본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